자, 이제 상법 최신 판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상대방인 사용자가 상인이라 하더라도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2번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채권도 상사 채권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폐업 신고를 하고 이제 영업을 다 끝내겠다는 거죠. 자, 청산 사무, 잡무 처리 행위도 역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효와 관련된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회사의 상행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로 해당하는 채권도 상법제 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 상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 것들은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 이거 비교할 것이 제가 밑에 필기해놨는데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있죠. 67조 이하 여기에서는 쌍방이 상인일 때만 적용된다. 요거 차이도 좀 구분해 두시고 그 상법 총칙 앞부분은 거의 다 조문 가지고 해결이 되고요. 사실 상법 총칙뿐만 아니라 회사법도 마찬가지, 어음수표법, 그 다음에 보험법까지도 상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대부분 다 조문에 의거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민소도 그렇긴 합니다만 상법은 더더군다나 제도 자체가 조문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조문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 영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된다. 자, 볼드 볼까요? 영업 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이전받는 양수인은 영업 관계도 이전받게 되고,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두 판례니까 이 행정법 판례죠. 행정법 판례긴 한데 영업 양도와 관련된 거니까 여기 실어놨고, 그 다음 6번 영업 양도에 수반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의 취득. 자, 이것도 갑 주식회사가 을 회사의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거는 또 약정상 이전하기로 다 했네요. 이전하기로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볼드 볼게요. 근로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손배채권도 회사에 이전이 되고 별도의 대항 요건 등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영업 양도에서는 계계 채권에 대해서 별도의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 법리고요. 그 다음 7번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청구권. 경업금지 청구권은 상법제 41조 1항에 있죠. 조문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그 볼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상법제 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영업 양수인의 경업금지 청구권도 같이 양도되고 그의 수반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같이 이전이 된다. 이 사안은 제가 밑에 그려놨습니다만, 피고가 2016년 3월 고양시에서 커피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소의 1에게 영업 양도를 하고 또 소의 1이 소의 2에게 영업 양도를 하고 연이어서 원고에게 영업 양도를 한 사안입니다. 이때 원고 입장에서 경업금지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피고가요 또 여기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전전 양수받은 사람도 피고에 대해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판시사항이고요. 23년도 변모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두시고, 상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들이 아무래도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고요. 좀 상법 전체 조문을 보면 조문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제 나오는 주요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 주요 쟁점들이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파악을 하시고 그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 양도도 너무 중요한 주제죠. 앞에 상법 총칙부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8번 협의 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 이거는 지금 수용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에 의한 거긴 하지만 수용이 아니라 협의 취득입니다. 이것도 사법상의 매매 계약이고,
일반인 상인인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소멸시효다. 또 시효에 관련한 판례였고요. 그 다음 9번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2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가 위에서 필기해놨습니다만 22조는 동일 상호에 대해서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23조 1항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규정이다. 상호의 사용을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기존 법리랑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최신 판례도 그 법리적으로 보면요 진짜 뭐 새롭게 막 뒤집거나 이러한 법리는 뭐 최근에 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기설도 변경되고 이것저것 많이 뒤집은 것들이 있죠. 횡령죄, 배임죄 이런 것들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근데 민사법 파트에서는 뒤집히는 게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봤자 이제 기존에 있던 법리 뭐 확장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고요. 뒤집거나 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기존 법리를 활용하셔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최신 판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 핵심 정리나 다른 강사님들 암기장이나 여기 다 실려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례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 10번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 요것도 상법제 42조 1항에서 다 정하고 있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영업을 양수받은 사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볼드 상법제 42조 1항에 기한 책임은 법이 정한 42조 1항 법이 정한 책임으로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은 이에 따라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고 그 성질은 부진적 연대관계에 있다. 그 다음 형평 채권자가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먼저 소 제기하고 그 뒤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연장의 효과가 미치지만, 그 다음에 뒷부분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차이점. 채권자가 영업 양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은 이거 부진적 연대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한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가 뒤에 있는 영업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뭐 기존에 있는 법리 가지고 짬뽕해서 해석한 거죠. 그 다음 11번 오코 또는 영업표지 사용 시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 이것도 기존 법리 그대로입니다. 보통 상호랑 오코 또는 영업표지라는 개념이 구분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핵심 정리 때도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블루클럽이라는 상호 자체가 곧 영업표지다 뭐 이렇게 이용되는 등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오코 또는 영업표지인 경우에도 42조 1항의 유추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법리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 2번 판시상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이 없고 악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그 다음에 볼드 채권자가 영업 양도 당시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아. 영업 양도 당시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42조 1항에 따른 책임을 양수인이 지고요. 그 다음 끊고 이후 발생한 사정 상관없죠.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악의인지 여부를 따지면 되기 때문 이것도 뭐 기존 법리죠. 그 다음 12번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하자담보 책임의 시효. 요것도 5년 소멸시효에 걸리고 하자 발생 시점이 기산점이 되지만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면 인도시부터 하자담보 책임. 별거 없고요. 막 복잡한 법이 없고요. 그럼 13번 요게 2차 모의고사에 나왔죠. 8월 달에 출제가 됐었는데 3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못 써야 되나 했는데 이 판례는 선화증권이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는 이 화물상환증이 나왔습니다. 밑에 제가 사례를 그려놨는데 갑 회사가요 TB500대를 정 회사에게 주기로 한 사안입니다. 정 회사에게 주기로 한 사안이고 F에게 육상운송이니까 화물상환이죠. 선화증권은 해상운송이고 F에게 육상운송을 맡기면서 화물상환증을 발행해달라고 해서 F가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사안인데요. 수하인 정회사가 이 화물상환증을 당연히 받았겠죠. 갑이랑 정회사 대표자가 만나서 화물상환증 줬겠죠. 이거 제시해가지고 받아라 했겠죠. 그런데 이 수하인이 화물상환증을 지라는 사람에게 배서 양도한 사안입니다. 배서 양도를 했는데
그러면 화물상환증이 지금 G에게 있잖아요. 근데 F 입장에서 화물상환증을 작성을 해놓고 정회사가 화물상환증을 상환하면서 물건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회사에게 그냥 물건을 넘겨버린, 이 TB500대를 넘겨버린 그런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 G가 F나 정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요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이 일단 뭔지 간단히 서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문 가지고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화물상환증을 취득한 G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항상 그 청구 원인 사실, 청구 취지 쓸 때 그 대여금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행사할 때요. 대여금 반환 계약의 성립, 요거부터 먼저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G도 화물상환증의 배서 양도에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느냐 먼저 써야 되고요. 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으로서 화물상환증을 제시를 하고 동시에 TV 등을 인도받아 가야 된다. 요걸 쓰시고, 그 다음에 131조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거기에 써진 대로 효과가 있다. 이거는 근데 그 화물상환증에서 뒷면에 배서 양도 등이 이루어졌죠. 그럼 배서 양도받은 G한테 이행했어야 되는 건데 F가 정에게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 F는 일단 131조 채권적 효력에 따라서 체불 책임을 G에게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F는요, 또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 자체 인도로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G라는 사람이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친구한테 물건을 주었어야 되는데 역시 정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133조 물권적 효력 서술해 주시고 또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요거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G로서는 또 자신에게 배서를 해준 정에 대하여 배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거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정에 대하여는 F와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게 이 13번에 있는 요 판례입니다. 요거 같이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선화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가치 이전이 된다. 따라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화증권과의 상관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 이 사안에선 정이었죠.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수가 있다. 그 내용 서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모의고사에 출제됐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조금 더 시간이 없다 하신다면 2개년 요 정도는 이제 변시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모의고사도 한 2, 3개년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번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법인격 부인은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 역적용이니까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B라는 사람이 갑 회사를 설립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 A가 B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요, B라는 사람이 난 돈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해서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갑 회사로 이전을 해가지고 사실상 자기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회사명으로 해가지고 다 돈을 운용하고 있으면 A가 B에 대해 집행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걸 노린 거겠죠. 이 경우에도요, A로서는 B의 B의 인격을 부인하고 갑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인데 사실 거꾸로 간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 심의 형평에 반하니까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설립된 갑회사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밑에 송홍열 교수님이 비판하신 거 제가 써놨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법인격 부인이잖아요. B는 사람이잖아요. 자연인은 태어나자마자 권리 능력 갖는데요? 이거 법인격 부인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어쨌든 그냥 거꾸로 갔다. 원래 법인격 부인의 구조가, 자, A가 B 회사라고 하면, 자, 여기 헷갈리니까 B 회사라고 하지 말고 갑 회사라고 합시다. 갑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사실상 대표권을 남용해서 B가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이 갑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B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법인격 부인의 법리였죠. 이거를 역으로 적용한다라고 해서 B 대신에 이 갑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 송홍열 교수님은 이거는 개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정리해두고 갑시다. 그리고 15번 아니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15번 주식의 양도 일부 제한 약정도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103조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요,
상법상 법률관계도 뭐 주주보호 이런 가행규정적 취지에 관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제한한 약정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 16번 주식의 양도 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 주식을 그냥 과반 가져가면 자연스레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 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란 건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봅시다. 주식 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이거는 주식 양도 청구권. 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이거 뭐랑 비슷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이죠. 청구권이니까. 앞에 있는 소유권은 물론 물권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건 채권이죠. 자,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 발행 전이라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로 6개월이 지나면 조건 교부 없이 지명 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뭐죠? 기간 6개월이 지나면 지 혼자서 마음대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만약에 판결을 얻어놓으면 지 마음대로 양도받아 가겠죠. 그러니까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이것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소위 등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죠. 이거 왜 그랬죠? 원래는 A랑 B가 같이 자 이렇게 등기를 A에서 B로 넘겨주겠다 이건데 이 A라는 사람이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B가 A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이렇게 얻어두면 B 혼자서 이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지나면 혼자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식 자체에 대해서 아예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소유등 청구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네요. 그 다음 17번 주식 양도 계약 해제의 효과.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기일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 양도 계약이 해제가 되면 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제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도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이것도 색다른 법리 아니죠? 물권 계약이 해제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였죠? 물건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죠. 이것도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이 해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직접 효과설, 그 다음에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했었죠. 그 법리가 주식에도 확장되어서 적용되고 있다. 그 다음 18번 이거는 7월달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 25년도 변호사 시험 관련 판례는 아닌데 뭐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주식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불가. 그냥 제목만 보고 볼까요? 전자주식으로 이제 취급되게 되면 종이주식은 발행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불가하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상장 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주식 전자등록 제도가 시행된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이것도 7월달인데 자 상장회사인 원고와 신주에 관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아닙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입니다. 스톡옵션이죠.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피고에게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 57억 원 좋겠네요. 57억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 판결을 받았다. 선행 판결이 확정된 다음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이 주권이 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 주식에 대한 전자등록 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종이 주권 다 없어지고요. 이제 전자주식만 생긴 겁니다. 그에 따라서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 피고는 선행 판결 확정 후에 선행 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에 착수하였지만 인도할 주권이 없다라고 해서 집행 불능 조서를 작성했으니까 이제 돈 달라 57억 원 받아라 지급하라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 압류 주식 명령 받은 겁니다. 그 후 원고는 집행불능으로 넘어가서 이미 돈 집행자 압류 추심명령 채권의 집행까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전자주식으로 된 7만 5천 주를 주겠다 변제공탁한 뒤 청구 이의소를 제기했는데요. 자 원심은
집행불능이 이미 생겼고 그 다음에 실무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집행불능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채권 추심하는 게 정당하다 요 얘기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 선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집행불능에 해당하니까 이제 채권에 대한 집행 추심 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집행불능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상적 급부청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또 뭐 간단한 사안이니까 한번 보자라고 해서 넣어놨고요. 7월 될 거지만. 그 다음 20번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기본적으로 주주는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1%에 해당한 주주들이 하는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등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니까 기본적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확인소송이니까 이것도 법현장 쓰시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자, 밑에 제가 일단 개요를 써놨는데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법이 정한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이 있죠. 뭐 합병이 이루어지는데 나 회사 합병되면 이 회사 주주 더 이상 안 할래 라고 하면서 행사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그 다음 영업 양도 등을 할 때도 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내 주식 사가라고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뭐 20일 내 사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이 정한 주식 매수 청구권 말고요. 계약상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정할 수도 있는데 이 21번 판례는 이 계약상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것도 지들끼리 그러니까 계약상 정한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요. 뭐 계약에서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르면 되는데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볼 건데 이건데요. 2번에서 제가 형평 쳐놨죠. 상사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제 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 또한 상임위에 해당하기 때문. 그래서 결론과 논거 하나씩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상 주식 매수 청구권은 계약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제척기간 내 행사하면 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제 64조를 유추 적용하여 자, 이것도 유의하셔야 되는 게 유추 적용하는 건 상사소멸시효거든요.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5년의 제척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 여기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핵심 정리 어디인지 제가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 22번 소수주주의 상법제 366조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소집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이거 다 법 조문이죠. 발행주식 초수 상프로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줄 쳐진 것 소수주주가 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총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주총을 열어도 어차피 주총 권한에 속하지 않은 건 못하죠.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이때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그러니까 이거 대표이사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청구서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자신이 직접 청구한 거랑 이사회에 먼저 대표이사한테 이렇게 소집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랑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성명하거나 지적하여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얘기고 뭐 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는 거니까 자동으로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면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 해임이 주총 결의 사항이 아니다. 그럼 주주총회에 소집한다 하더라도 이거 대표이사 해임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게 의미를 밝히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례네요. 그 다음에 23번 정관도 자치법규기
자치법규고 일단 그다음 주주권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되므로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를 축출하는 것은 안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것도 7월자 판례긴 한데 뭐 특히 어려운 법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은 불가능. 즉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해서만 주주권을 상실시킬 수 있고요. 정관에서 그러면 뭐 주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가 주주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등과는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 그러니까 주주의 퇴사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주권을 상실시키는 건 안 된다. 정관 가지고 주주권 상실시키는 건 안 된다. 네가 만약에 축출하고 싶으면 지배주주로서 95% 이상에 해당한 주주로서 주식 자체를 나한테 팔라라고 하든지 주식 매도 청구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건 법이 정한 권리니까 상관없는데 정관의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주주 축출하는 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24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건 기존의 전원합의체 바뀐 판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이번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가 있죠. 여기 주주권에는 뭐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유지 청구라든지 대표 소송이라든지 뭐 소수 주주권들이라든지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 문제로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전압이 모든 주주권 행사의 전제 문제가 되기 때문. 그 다음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통 추정이 되고 그 다음 4번 그 얘기하고 있죠. 명의 개서 청구에 관한 형식적 작용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그리고 하면은 기재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 5번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원래 적법하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적법하다고 보는 추정이 깨진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이라면 앞에 있었던 기재의 주주가 기재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부에 지금 기재 1, 기재 2가 있는데 기재 2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 앞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주주총회 요거는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총회 자체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요것도 대부분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데 4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의가 있는 것이고 70%에 대해서 소집 통지 결의한 거 부존재하는 것이고 라고 해서 제가 핵심 180페이지에서 과반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라고 써놨고 나온 게 41%, 43%, 70% 전부 다 판례 사안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 위주로 해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5번 종전의 주총 결의가 추인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결의에 대한 소이익은 없겠죠. 또 뭐 색다른 거 아닌 것 같아서 7월달 판례긴 한데 과거에 뭐 2018년 10월이랑 똑같은 판시사항이죠. 그래서 그냥 넣어놨고 그 다음 26번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액 하한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정해진 바에 따라 뭐 방식을 다르게 한다 이런 것들은 따로 회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그 다음 27번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포함되지 않음. 제목 이렇게 써놨는데 퇴임한 이사인데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뭐 결혼 등으로서 임시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85조 1항의 해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 만료 전에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배 책임. 자, 385조 1항이 또 나오네요. 주총 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배청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 정관의 위배된 위협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서 직무를 도저히 할 수준이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들었다, 너무 아프다, 또는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뭐 원론적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때 이 사람 도저히 이사할 수 없는데 보통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책임을 물을 때는. 자, 그리고 이 책임의 성질은 뭐 법정 책임이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29번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209조 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는 선의 무중과실과 핵심 정의 페이지 201페이지 이하에 있는 대표 행위와 관련한 겁니다.
자, 원고는 A 회사에게 30억 원을 대여했는데 비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은 이사회 부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내부적 제한을 거치지 않고 보증을 제공한 겁니다. 이 경우에 제3자가 보호될 것이냐? 자, 판결 요지 선의 제3자는 209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러면은 선의 무중과실이면 보호가 된다. 이거죠. 자, 여기 해설 보겠습니다. 389조 3항에 의해 적용되는 209조 2항, 그 다음 393조 1항 다 똑같은데요.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것에 대해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한 조건인데 이 판결이요 이제 선의 무중과실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래 상대방이 보호받기 위해서 종전의 판례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선의 무중과실이라고 하고 있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선의 무중과실로 바뀌었다는 거 전화 판례니까 중요합니다. 당장 올해 1차 변이 6월달에 출제가 되었었죠. 그 대표권 제한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에서부터 보던 거죠. 제가 상법 같은 경우에 핵심 정리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사 책임을 묻는 거, 그 다음에 뭐 신주 발행에 관한 효력을 묻는 거, 주총 결의에 관한 효력을 묻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조문이 많아가지고 되게 많아 보이는데 나오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법 총칙에 나왔던 그 대표권 제한 법리가 그냥 상법에 확장된 것 뿐이다. 여기선 선의 무중과실에 제3자가 보호받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30번 소규모 회사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오기 힘든데 상장회사 특례 같은 경우에도 요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됐죠. 그 상장회사의 특례 규정이랑 상법상 조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그거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소규모 회사도 나온 최신 판례들은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입니다.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사를 대표할 자를 따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사가 한 명 뭐 이렇게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이거 따로 대표할 자를 선임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31번 요거는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에 관한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거 그냥 적은 거고요. 이사의 책임 399조 그 이사 책임 있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그거 그냥 묻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된 문제고. 그 다음 32번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발행하는 거 빌려가지고 자기 주식 취득하는 거 이것도 배당 가능 이익 요건에만 위반한 것이 아니면 자기 주식 취득은 유효하다. 그래서 판결 요지 보자면 배당 가능 이익은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액, 법정 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 회사가 당기 이번 분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이거 사는 만큼 당연히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배당 가능 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돈을 빌리더라도 어차피 이거 갚아야 되니까 순자산 감소하는 거 똑같죠. 따라서 341조 1항 단서는 자기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뿐 빌린 돈으로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그냥 판례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두 판례인데 상법에 관한 판례입니다. 행정법 판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33번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 역시 399조 1항 그 다음 주주 대표 소송 뭐 중요한 것들이 여기 다 나오네요. 제가 형광펜으로 조문만 쳐놨죠. 이거 어차피 조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조문 그냥 쓰시고 그 조문에 포섭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책임이 있을 때 회사에 대해 지는 거 399조 1항이죠. 그 다음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 절차 감자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감자 무효해소 445조 요거 가지고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사가 주식 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 무효와 관계없이 제가 법 제도들은요 각자의 요건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 사건에서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대부분은 각 제도가 있으면 그냥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요. 뭐 특별관계에 있다거나 그러한 예외들이 있지만 뭐 대부분은 각 제도의 요건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만약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1%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대표소송 제기도 일단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를 청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이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제소 청구서에 기재돼야 되는 거, 이거는 기술적인 것까 읽어보시고. 그럼 3번, 주주가 아예 상법 제403조 2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 발생 원인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이거는 부적법하죠. 전혀 무관하면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관계는 똑같고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그 다음에 역시 사실관계는 기초로 하고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도 추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민사소송 사항이네요. 이거 법적인 것만 달리한 청구 추가한 거, 이거 청구의 추가, 요거는 이제 선택적 병합이 되겠죠.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했다면, 청구가 추가되면요, 이게 단순 선택 예비적 병합인지 골라야 되고요. 이게 선택적 병합이다. 둘 중에 하나를 원인으로 해서 청구 취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용해 주면 된다. 이게 선택적 병합이죠. 그 다음에 5번 399조 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이것도 체불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손배책임이 붙음. 그 내용 좀 색다른 건 없죠. 색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 34번, 이사가 아니라 이번에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사건인데요. 일단 이사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거, 이건 위임관계로 인한 체불 책임이니까 불법 행위에 관한 단기 소멸시효 일단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 지시자 등 가령 이사에 대해서 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업무 집행을 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묻는 거, 401조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나 다름없는 자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니까 역시 이 친구들에게는 불법 행위에 관한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의 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판례고요. 그 다음 35번,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주식 매수 청구의 권리를 부여한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 아까 어떠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 합병 등을 하는데 반대하거나 영업 양도 등을 하는데 반대하거나, 이 경우에 내 거 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었죠. 자,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원고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내용의 임원퇴직 약정을 하였다. 원고회사는 임원퇴직 약정에 따른 주식 매매 계약이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위반을 청구하였다. 자, 이에 따라서 그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사면은 자기 주식 취득이니까, 법이 정하지 않은 자기 주식 취득이니까 무효이다라고 한 거고요. 자, 판결 요지에서 보시면 341조 2, 요게 조문이 뭐였죠? 특정 목적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정 목적에 따른 게 아니라 약정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341조 2 제4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불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이 2011년 개정상법부터 해서 341조 2의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다.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혹은 합병이나 영업 양도 등에 관한 자기 주식 취득, 요럴 때에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 외에는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자기 주식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라고 볼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건 약정에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을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자기 주식 취득이고, 그에 따라 준 매매대금, 요거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매매대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고 주식을 다시 이 퇴직 약정을 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 요 소리죠. 그 다음에 36번,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 자, 542조의 9, 상장회사 특례네요. 이랑은 가행규정에 해당하고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가행규정이랍니다. 그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업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 542조의 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 준과 실이 없는 경우 또 제3자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요 내용이네요. 자, 상법제 398조의 자기거래 제한은 이사에게 주어진 의무 규정이므로 회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규정은 누구나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차이가 있답니다. 또 그러니까 조문 쓰고 자기거래에 관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22년도 6월달 모의고사에.
그다음 37번 자기 거래에 있어 이사회 승인 시기 요거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승인받은 거는 유효로 되지 않는다. 사전에 받아야만 유효한 겁니다. 이거 자기 거래에 관한 거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죠. 제 핵심 정리해 보면 기출 문제가 한 7, 8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8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이것도 중요한 업무의 집행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뭐 결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산이기 때문에 우리 사례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9번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시 이유 기재.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이건 변시에 이미 두어 번 출제가 됐죠. 상법제 466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체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열람 등사 허용될 수 없다. 뭐 뻔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판시 막 어려운 판시는 없으니까 조금만 읽고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40번 이번 8월달 모의고사에 나온 건데요. 카톡에 의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한 것도 적법하다. 뭐 간단한 건데 요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집 통제 위법이 있는가? 위법 없다. 그다음 41번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감시 의무를 갖고 있다. 이것도 제목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고 이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땐 역시 3구 구조 1항의 책임을 져야 된다. 요 소리겠죠? 그다음 42번에도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41, 42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감시 의무라는 게 그 회사의 전문화 등으로 인해서 뭐 맡은 분야의 업무가 따로따로 이사별로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감시 의무 다 인정되죠. 그것만 그냥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43번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 발행된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 원래 신주 인수권이 붙어있는 사채 이런 뜻이죠. 이거 두 개는 분리할 수도 있죠. 이게 분리되어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이 대주주의 분리 양도되고 이후 행사됨으로써 대주주가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신주 발행 무효해소의 제소기간. 이것도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건 뭔 소리냐면 자, 사채 발행이 한번 이루어질 거고요. 이건 신주 인수권이 붙어있는 사채라는 뜻입니다. 요 사채 발행 무효 같은 경우에도 상법제 429조가 유초 적용돼서 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채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 붙어있는 사채 자체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리 양도되어서 신주 인수권만 다른 데 갔거나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을 받은 사람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신주를 샀다. 그러면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겠죠. 요 신주 발행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통해서 다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채 발행 시,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시, 그 다음에 이 붙어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 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다툴 수 있고요. 둘 다 뭐다? 제가 형광펜 쳐놨는데 둘 다 429조가 유추 적용된다. 사채 발행의 무효는 사채 발행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밑에 신주 인수권 자체에 따라 이루어진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역시 429조 유추 적용하고요. 이때의 기간은 역시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이게 어려운 판례가 아닙니다. 그냥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냥 주권 발행이다. 이런 그냥 전부 다 429조입니다. 뒤이어 나온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권 발행에서 주된 쟁점은 또 뭐예요? 보통 이 주권 발행이 유효하냐? 이겁니다. 주권 발행 무효해서 주권 발행이 유효하냐 이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이거죠. 상법제 418조 1, 2항 그 중에서도 2항 뭐예요? 제3단체 신주 배정할 때에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된다. 신주 발행 무효해서에서 무효 원인 법조문에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판례에서 말하는 무효 원인만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418조 2항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리 자체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조문만 그냥 뒤로 넘어갔습니다. 사채에 관한 조문에서요. 516조의 2 제4항에서 418조 2항 단서를 준용하고 있어서 신주 발행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요. 신주
신주 발행 자체의 무효를 다툴 때에는 마지막에 형경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해야 된다. 이거 사채 발행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붙어있는 신주 인수권 그 행사로 나타난 신주 발행에 관해서 다툴 때 요건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많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전환사채. 이것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죠. 이것도 뭐예요? 사채 발행 시에 또 429조 한번 유추 적용. 그 다음 전환사채에 따라서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면 그때도 신주 발행 무효소를 다툴 수 있음. 그 다음 형광펜 뭐예요? 418조 2항 위반했을 때는 신주 발행이 무효. 늘 나오는 게 이게 똑같습니다. 법리가. 그래서 이거는 신주 발행 무효소 429조만 유추 적용된다. 이거는 그 신주 발행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그 내에 무효를 다투어야 된다. 무효 원인은 428조 2항이다. 그런 것들 그냥 똑같이 이게 변시에는 이미 나왔죠. 근데 이 똑같은 법리긴 한데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거는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올해 변시는 감자 무효회소가 나왔었죠. 감자 무효회소, 신주 발행 무효회소, 그 다음에 주총 결의 하자. 이런 것들은 거의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마치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은 그냥 항상 나온다 생각하고 이건 법조인이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랑 비슷한 거고 이 소송이 나오게 되면 원성당 재절판, 원인, 성질, 당사자,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그 다음 절차, 그 다음 판결 효력, 190조 본문, 단서, 준용 어디까지 되는지 그거 쓰시면 되죠. 그거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45번 정관의 배당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었다면 조건이 갖추어진 때 바로 구체적 이익 배당 청구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아까 이사의 하한, 퇴직금 하한 그거 정해져 있을 때는 이미 구체적으로 성립했으니까 지급 거절할 수 없다. 그거랑 법리 자체는 비슷하네요. 그 다음 46번 주주 차등 취급. 원래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차등 취급은 안 됩니다. 요건 그리고 강행 규정입니다. 보통 강행 규정인데 이 판례에서 보시면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어쩔 때가 특별한 사정인데. 자, 일단 2번 볼까요? 자,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일단 차등 대우이지만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사정이 있다면 허용이 된다. 그리고 사례 문제에서는 이 특별한 사정 자체를 제시를 해줄 겁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 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 뉘앙스가 이거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라고 가라는 거 같은데? 라고 하면 이 판례 묻는 겁니다. 허용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3번 주식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 혹은 별도의 수익 지급. 이것도 일단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원칙적으로 무효죠. 다만 4번 차등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면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배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도 일단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차등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그땐 손배 예정액도 유효하게 될 수 있고요. 손배 예정액이니까 직권 감액 되겠죠. 별거 없네요. 내용은 많은데. 그 다음에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주주와 주주 간 관계는 이거 개인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그래서 주주평등 원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금펜 쳐놓은가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차등적 취급에 동의했으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효력이 없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46번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블라블라 있죠. 어쩔 수 없었다. 회사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는 거지. 자, 47번 주주 전원이 주관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주주와 주주 간의 개인적 법률관계, 이건 주주평등 원칙에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다. 그거고 단체법적 관계에만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 48번 소멸회사, 소멸하고 합병 존속되는 회사가 있는데, 자, 소멸회사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존속회사에도 시정명령을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존속하는 회사한테 너네 이어받는 거니까, 앞에 있었던 소멸회사를 승계한 거니까 시정명령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요거는 또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밑에 해설에 보시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남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식용으로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의문이 남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봐두시고, 근데 제가 제목 위주로 봤으니까 결론 위주로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9번 시장의 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고 있다. 뭐 회사랑 회사가 합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합병한다, 주식에 포괄적 교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보통 주가가 하락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사회 결의 전일, 즉 하락빔을 막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상법 제462조의 3 중간배당 이사회.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결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결의했으면요 그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요, 형평된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발생했으니까 다시 수정 결의도 안 된다, 그런 취지 판례고요. 51번 이것도 소멸시효 가지고 묻는 것 같죠.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보통 상사에는 5년짜리가 적용이 되지만, 자 2번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462조 이하에 반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의반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0년짜리 민사 소멸시효에 걸린답니다. 자, 소멸시효는 좀 짜증나지만 다 외웁시다. 요건 모의고사에도 이미 나왔으니까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0년짜리다. 그럼 52번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 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계에서 대리인에 불과한 자에게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없음. 이것도 그냥 결론 자체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53번도 뭐 색다른 법리 아닙니다. 1번은 경영 판단의 원칙인 겁니다.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사를 하고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시인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면 그 이사에게는 399조 손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이거죠. 법령 위반됨이 없이. 법령 위반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개별 계열 회사라 할지라도 별개 법인격을 가짐으로 성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위반인지는 각기 따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 그냥 감시 의무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 4번 법령 정관 위반했을 때 399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공평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도 있다. 뭐 뻔한 소리들 하고 있고. 그 다음 54번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상실 선고를 받았다면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 외 어떠한 사유 등으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집행권 등이 부활한다고 보지 못한다. 이것도 합자회사와 관련한 내용이니까 사례로 나오긴 어렵고요.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법 끝났고요. 그 다음 어음법.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원래 상환으로 해가지고 어음 돌려주고 어음금 반환했으니까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면 원인 채권도 같이 회복이 되겠죠. 뭐 그냥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채무자 회생법에서 파생된 판례라 가지고 결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그 이득 상환 청구권 파트에 제 핵심 정리에 써놓긴 했습니다. 좀 대표적 법리라 가지고 이 어음법상 판례들이 옛날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어음 안 쓰죠. 요즘엔 잘 안 쓰죠. 환어음 같은 경우엔 그리고 어차피 국제거래에서 자주 이용이 되고, 어차피 상사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약속어음인데 약속어음도 요즘 잘 안 쓰죠. 그래서 판시가 많이 없는데, 또 한번 기본적으로 뭐 이득상환청구권이 뭔지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 권리가 다 소멸했을 때 이득을 본 놈, 그러니까 원래 이 어음 등을 발행한 사람, 채무자들이 있죠. 이 친구한테 네가 먹은 이득 토해는 이거고, 자 옆에 제가 써놨는데 상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정리 346페이지랑 379페이지고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용어 주의하셔야 돼요. 이득 상환 청구 말고 상환 청구.
요거는 전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상환 청구. 그래서 이 이득 상환 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다 소멸했을 때 행사하는 거고, 상환 청구는 일종의 어음상 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득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어음상 권리가 소멸했을 때 행사하는 거니까 이건 어음상 권리가 아니라 일반 지명 채권의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막 많은데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형편 쳐놨죠. 자기합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역시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된다. 어음상 권리가 다 소멸했을 때 행사하는 게 이득상환 청구권이니까 이거 일반 지명채권이랑 마찬가지다. 반면 상환 청구는 전자에 관한 권리로서 좀 다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 정리해서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고, 그 어음법이나 뭐 보험법이나 그 다음에 뭐 상법 총칙, 근데 회사법도 똑같아요. 이 상법에서는요, 우리 민법은 한 두어 단계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상법은 그냥 조문 자체, 제도만 잘 이해하시고 용어만 잘 구분하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용어만 똑바로 알고 제도 법조문 어디인지 알고 이 조문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 그냥 문제 다 해결됩니다. 민법처럼 막 여러 개 꼬아가지고 막 특수한 판례 막 나오고, 민법은 이제 사적 자체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꼬은 거 많죠. 상법도 물론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입니다만 대부분 다 법조문 따라갑니다.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냥 57번 보험법입니다. 이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소멸시효 나왔네요. 이것도 5년짜리 적용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랍니다. 이것도 배워두고. 이게 근데 이건 보험회사 측이니까 이건 5년짜리 짧게 했다.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되고, 나름의 방식대로 어쨌든 이 상사소멸시효들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8번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고지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651조 보험계약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고지를 해야 된다. 652조 요거는 보험계약 중에 뭔가 사고 발생의 위험 등이 변경되었다면 알려야 된다.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른 취지니까. 자, 그 다음 문단에도 이 651조, 652조 고지의무는 서로 다르고, 그 다음 형평펜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성립 시와 보험기간 중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험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651조에 따라 뭐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걸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어도 652조를 기반으로 해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법 조문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건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보험자가 이 제3자 등에게 뭐 보험금을 지급하고 뭐 그럴 텐데, 이 피보험자 입장에서 손해를 더 확대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손해방지 비용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건축물 등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에 관한 간단한 판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자, 60번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는 보험자 대위를 할 수가 없음. 제목을 봤는데요. 자, 이 보험법도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뭐죠? 보험회사죠. 그 다음 보통 제3자랑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냐. 제3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제 보험자가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즉 보험자 대위라는 건 이 보험자와 보험자 간에도 이 피보험자 간에 선이 꺼져 있죠. 이 선에 의거해 지워졌네. 이 선에 의거해 가지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요게 보험자 대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정한 거, 보험 목적물에 대한 것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사실관계 제가 이번에 넣어놨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 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 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병에게 대해서 더 이상 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 중 병의 손해배상 책임액만큼 갑이 병에게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보험 목적 외에는. 그런데 보험 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갑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병의 전체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전체 손해배상 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등이 잘못이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그러고 61번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건데, 이번 사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 비늘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 요것도 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니까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 사안이고요. 그 다음 62번 외래의 사고. 요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 의미. 원론적 판례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63번 손해보험형 상해보험과 672조 1항. 중복보험 관련한 문제는 늘 중요하죠. 그래서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보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임보험이긴 한데 손해보험의 성질도 같이 갖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672조 1항이 적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진다. 이것도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밑에 제가 사례 하나 써놨는데요. 실제로 피보험자가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손배 청구를 한 사안인데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이 두 개가 있었어요. 현대랑 삼성. 근데 여기 이 6천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보험가액 6천, 그 다음 삼성보험이 보험가액 6천이라고 하면 1대1의 비율로 요 8천만 원을 4천씩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거니까, 삼성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이 사안은 현대가 다 지급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 현대가 다 지급했다. 그러면 현대는 4천에 대해서는 삼성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가 나올 수가 있고 충분히 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4번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똑같네요. 672조 1항 역시 중복보험과 729조 단서 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건데, 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어차피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제 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 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배 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말이 긴데요. 형광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2번은 위에서 본 중복보험 법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672조 1항에 근거해서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672조 1항의 권리는 672구조 단서에 근거하여 약정이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는 권리와 별개의 권리죠. 법조문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중복보험자는 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무엇이든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따라서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 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 이 마지막 말은 뭐예요? 중첩하여 받을 수는 없다. 별개 권리긴 하지만 중첩하여 받을 수는 없다. 그 소리고요. 그럼 65번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 보험자가 책임 보험자에게 보험자 대위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 행사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일단 직접청구권 상법제 724조 2항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상법제 682조 보험자 대위에 관한 규정이죠. 막 블라블라 말이 많은데 마지막 문단, 상법상 보험자 대위 제도와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 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압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보험금으로 다 갚지 못한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부 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 대위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먼저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자 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자, 말이 기니까 이거 추상적인 용어로, 법률 용어로만 되니까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밑에 사안을 간단히 구성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자, 화재보험자, 피해자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요, 보험가액이 8억 원이었어요. 근데 피해액이 10억이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가해자죠. 가해자 측 피보험자. 자, 얘는 책임보험에 역시 가입을 해 있었는데 이 책임보험액이 5억이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화재보험이 발생했으니까 피해자는 일단 자기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았겠죠. 그럼 10억에서 8억 원을 받고, 그래도 전보되지 않은 2억이 있죠. 이 2억에 대해서 피해자는 어디? 여기. 자, 이 가해자의 책임보험 회사에다가 2억 원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화재보험자보다 우선한다 이겁니다. 피해자가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2억 원을 먼저 받으니까, 자, 그 다음 빨간색 제가 써놨죠. 그럼 화재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가 가능한 금액은 얼만데? 얼마죠? 자, 8억에서 2억이 남았고 피해자가 2억을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청구권 행사해서 먼저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2억을 빼면 남은 거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면 이 화재보험자의 보험자 대위 가능 금액은 3억 원이죠. 네. 이렇게 이 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빨간색 별표 쳐놨죠. 핵심 정리 때도 이 사안으로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넘어가시면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림을 그냥 그려놨는데, 자, 일회화학이라는 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데고, 여기 삼성이랑 DB에서 책임보험계약 각 3억 원씩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피해자, 제가 든 사안이랑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네요. 오른쪽이 가해자입니다. 왼쪽이 이제 피해자고, 한화 보험에 가입을 했고 피해자들이 일단 1억 3,600만 원, 이 사안에서 정확히는 1억 3,556만 7,219원인데 이거를 일단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했고 한화에서 이 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한 겁니다. 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한 거고. 자, 이거 724조 2항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요거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한 건데, 이때에도 역시 이 삼성이나 DB 이쪽에서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여기 밑에 보듯이 삼성이 16억, 그 다음 DB가 3억 이렇게 먼저 지급을 했고, 이 피해자들이 먼저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다 받아갔다면 한화 측에서는 이제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뭐 그런 취지의 판례겠죠. 그렇고 법리에 따른 대법원 판단, 밑줄 쳐진 것부터 다른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합계액 상당액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그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좀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니까 제가 이게 앞에 167페이지 밑에 자 보험자 대위 가능 금액은 하고 물은 거 있죠. 요게 어차피 문제화 될 거니까 요 사안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우선한다. 그 다음 남는 거에 대해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 대위로서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또 직접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입니다. 7월달 판례긴 한데 일단 별표가 쳐져 있고, 자 이건 7월달 판례니까요 25년도 변시에서는 요거는 나오기가 좀 힘든데, 뭐 어차피 그 직접 청구권이랑 보험자 대위권 앞에 65번 판례에서도 봤었잖아요. 그 법리랑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랑 관련해서 한번 보자면, 그 위에 제가 그림 그려둔 걸로 볼게요. 자, 피해자 측 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 피보험자 측 책임보험자가 있고, 자, 피해자가 책임보험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게 724조 2항 직접 청구권이고, 보험자가 이거를 682조 보험자 대위에 의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죠. 구조는 65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무슨 사안이냐면, 이 책임보험자 측이요, 피고인 책임보험자 측이 항변을 했는데, 자, 이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선 있죠. 보험자 원고와 이 피해자 입주자 대표 회의 간에 뭔가 면책 약정을 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정을 들어서 피고가 보험자에게 대응하겠다, 항변하겠다라고 한 사안인데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자, 피고 너는 피보험자 대신이야.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 이 빨간색으로 괄호 묶은 거 있죠. 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서 책임보험자 너는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자,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한 사안입니다. 즉, 이건 뭐라 하죠? 뭐 빙의돼서 싸우는 것처럼 피보험자의 빙의가 책임보험자인 거고, 피해자의 빙의가 보험자인 거죠. 그러니까 피보험자랑 피해자 사이의 항변 등을 가지고는 다툴 수 있지만, 자, 피해자와 보험자 이거는 같은 편 먹은 사람들끼리 있는 항변이죠. 이거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묶은 것의 항변은 원용할 수가 있지만,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 이거는 뭘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묶어볼까요? 요 항변은 원용할 수 없다. 빨간색 항변은 원용되지만 파란색 항변은 원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사안입니다. 제가 읽으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림을 그린 게 훨씬 간단하죠. 제가 골머리를 앓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해시키는 게 이게 강의의 장점이긴 한데, 그래도 혼자 읽고 이거 그릴 수 있으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혼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67번 승낙 피보험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 대위, 또 보험자 대위네요. 자,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여야 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 외의 자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자는 피보험자 외의 자임을 요하고요. 이 제3자가요 피보험자로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자이면 이 보험자 대위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사실관계 보시면, 연합회가 갑 주식회사와 김영조합원을 갑 회사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갑 회사로부터 통학 차량을 임차하여, 자, 갑으로부터 을이 임차한 자니까 이 을이요 승낙 피보험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나 을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을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다음 68번, 69번은 똑같은 건데, 이것도 객관식용이지 않을까 싶고, 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니까 보험금을 주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살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 근데 자유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자살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니까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이게 일단 핵심이고요.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이면 보험사고에 해당하니까 돈을 주어야 된다. 이번에 보시면 형광펜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럼 우울장애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면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네요. 근데 이렇게 봐버리면 거의 모든 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살이 당연히 외부적 요인이 있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우울감을 가진다든지 그래야 자살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맞긴 한데,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측에서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겠어요?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자, 그렇고 69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의 판단,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원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의사가 뭐라 하든 판사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이거 나왔죠. 자유심증에 따라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설시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상법까지 해서 최신 판례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민법부터 해서 민사소송법, 그 다음 상법까지 해서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때요? 좀 법리 자체가 아예 색다르다기보다는 민사소송법은 사실상 제 책을 보신 분들은 그 책만 보셔도 되고, 이제 상법은 이 최신 판례 중에 모의고사 좀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핵심 정리랑 그 핵심 정리에 제가 화물상환증 공동 책임 판례를 안 실었어요. 그 화물상환증에 관한 내용들은 다 실었는데 이 공동불법행위가 안 실려 있거든요. 선화증권이라서 안 실었는데 선화증권을 가지고 화물상환증으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개정판에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법도 어쨌든 핵심 정리랑 같이 이 최신 판례를 좀 보시고, 민법도 이제 핵심 정리에서 큰 법리 위주로 보시고 이 최신 판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도 지금 제가 강의한 것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핵심들 거의 다 짚어드렸기 때문에 한 두어 번 정도 읽어보시면 다들 기억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이 이제 9월 말 다 됐죠. 9월 말 다 됐으니까 10, 11, 12 하고 하면 대략 한 100일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100일이면은 저는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고요. 그 고파스에도 합격수기, 벼락치기 합격수기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성적을 제가 알아요. 별로 높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공부법은 아시는 분이었어요. 공법을 뒤늦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8월부터 해가지고 빡세게 해서 결국 초시합을 하셨거든요. 초시합을 하셨고 점수를 거의 200점 이상 올리신 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시뿐만 아니라요, 저는 행시나 법행준비생들한테 그 얘기해요. 진짜 빡세게 하면 1년이 붙을 수 있다. 1차 시험 합격을 전제로입니다. 피세드 이런 건 사실 자기가 못 붙으면 노답이라 가지고. 근데 적어도 2차 사례형 위주로 보는 시험에서는 1년이면 충분히 붙을 수 있고, 변시도 여러분들이 기초적 법리만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3학년인데 기초 법리, 예를 들어 채권자 대위권이 뭔지 모른다,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 모른다, 그런 분들한테 합격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기꾼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못 붙습니다. 그런 기본 법리조차 안 돼 계신 분들은 이제 못 붙고, 기본 법리는 다 돼 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분들은 100일 동안 정리만 잘 해두시고 기출문제 풀면서 사례문제 적응력만 높이시면 붙습니다. 붙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신 판례 강의 활용하시고 또 핵심 정리 활용하셔가지고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암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암기장들 매우 좋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암기장들 퀄리티도 좋은데, 이제 제가 암기장을 만든 취지 자체는 이제 제 스타일, 그러니까 판례 원문으로 싣고 그다음 기본 내용 어쨌든 빠짐없이 다 있어서 기본서 자체를 아예 찾아볼 필요가 없는, 그래도 저는 발췌를 하고 싶다면 교수님들 기본서나 논문을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일단 핵심 정리 기본적인 건 다 있으니까 핵심 정리 플러스 최신 판례 이렇게 하고 변시 기출 5개년,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한 3개년, 그 다음 막판에는 이제 5개년짜리 객관식 문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피지컬 싸움이기 때문에 막판에 기출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기록형도 사례랑 마찬가지고, 어차피 기록형의 대다수는 민법의 쟁점이 나오고 민법 사례의 한 20-30%밖에 안 나오죠, 기록은. 그래서 중요한 사례 20-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청구 취지 쓸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제 민법 제일 아파트의 청구 원인 있죠, 그것만 그냥 잘 외우셔서 녹여내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비하셔서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